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역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게 되어서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습할 부분은 교과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의 몽골,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다입니다. 이 단원의 앞부분을 학습한 반도 있겠지만 학교 일정이 바뀌어서 학습하지 못한 반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전체 부분을 다 다루는 수업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을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리 배운 반의 학생들은 해당 부분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듣는 반의 학생들은 잘 집중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얽힌 이야기나 썰은 빼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만 골라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 확대된 동서 교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상의 예시를 들 수 있어야 오늘 학습한 것을 제대로 학습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습 목표를 잘 떠올려 가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는 교과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골 제국의 성장입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대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즉 유라시아 전체에 걸친 대제국이었는데요. 보시면 러시아와 중동 지역부터 동쪽으로는 중국 동북부 지역까지 지중해부터 이 동해까지의 넓은 영토가 모두 몽골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의 이 짙은 부분에서 시작한 몽골 제국이 불과 50여 년 만에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과연 그들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자는 바로 이 테무친입니다. 테무친은 한 유목부족의 부족장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경쟁 부족의 계략에 휘말려서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아버지를 일찍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부족에게서 버림받은 테무친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힘을 길러서 결국 몽골 고원의 최강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206년 이 테무친이 몽골 고원에 살고 있는 모든 유목 부족의 부족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이 테무친이 몽골 유목 부족의 왕 칸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칸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왕을 뜻해요. 이 회의에서 몽골 유목민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칭기스칸, 위대한 왕 칭기스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칭기스칸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몽골 제국이 건국됩니다. 몽골 제국은 국가 체제를 정비한 다음에 바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첫 타겟은 중국 북부에 있는 북방 민족의 국가, 바로 서하와 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하와 금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한편 서쪽으로 나아가서 1258년경에는 이 지역, 러시아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불과 50년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거대한 대제국을 건국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천호제와 캐식의 존재에 힘입어서 그렇게 빠르게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호제를 살펴보면 천호제는 칭기스칸이 몽골의 유목 부족들에게 적용한 하나의 부족 제도로서 1000명의 병사와 그 가족들을 묶어서 천호라는 새로운 부족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칭기스칸 밑에는 여러 개의 천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장으로 천호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백호와 백호장, 십호와 십호장, 즉 천호를 바탕으로 1110으로 병사를 나누어서 편성한 제도가 바로 이 천호제입니다. 천호제와 천호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나타내는
행정 단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이 천호들은 그대로 부대 단위로 바뀌어서 각 천호장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천호에서 빠르게 1000명의 전사를 모아서 몽골군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천호제를 통하여 몽골 제국은 번거롭게 다른 수단을 거치지 않고도 유목민들의 기마병을 빠르게 전쟁에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원동력인 캐식은 칭기스칸의 친위대를 의미합니다. 칭기스칸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호위를 하는 전사들을 바로 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캐식은 칭기스칸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은 강한 전사들일 뿐만 아니라 주로 천호장이나 백호장 같은 높은 관리의 자식들로 구성되어서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 미래의 국가 간부를 길러내는 역할도 담당했던 부대입니다. 이렇게 천호제와 캐식을 통해 만들어진 강력한 기마 군단은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빠르게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렇게 큰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안전한 교역로를 원하던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원래 이슬람 상인들은 비단길을 통해서, 여기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된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를 잇는 동서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이 비단길에 위치한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느라 비단길이 막혀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오갈 수 없어서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하나의 나라가 이 비단길 전체를 다스려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원하였고, 그래서 몽골 제국이 서쪽의 이슬람 지역을 공격해 올 때, 이 몽골군의 물건들을 날라준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정보를 제공해서 정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몽골 제국은 칭기스칸 사후 아들들에게 똑같이 분배되며 여러 개의 칸국으로 분열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이란 일한국, 킵차크 한국 할 때 이 한이라는 것은 칸을 한자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칸국으로 나눠지면서 분열된 몽골 제국이지만 또 그렇다고 서로 아예 남남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끼리는 또 이제 나눠졌지만 우리는 서로 다 같은 몽골 사람들이라는 동족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특징인 느슨한 통합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이제 서하와 금을 정복한 후인 1271년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수도를 원래 수도였던 이 카라코룸에서 중국의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수도만 중국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몽골 왕조 원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저항하던 이 남송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남쪽 중국까지 모두 정복한 최초의 유목민 국가가 되겠습니다. 즉, 유목민 국가로서 최초로 중국 대륙 전체를 정복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최초의 유목민 국가가 바로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원나라는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를 통치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굳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인들이 살던 대로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원나라만의 특유의 제도인 몽골인 제일주의를 더하게 되는데, 이 몽골인 제일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제 원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몽골인들이 제1이다, 최고다 라는 게 바로 몽골인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몽골인 제일주의에 따라서 이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4개의 계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최고의 계층은 극소수의 전 인구의 1.4%인 몽골인들이며, 두 번째 계층은 색목인들로 눈 목자를 써서 눈목 그리고 눈에 색이 있는 사람들, 즉 동양인들, 검은 눈을 가진 동양인들과 달리 파란 눈, 초록 눈을 가진 이 아랍 사람들이나 투르크 계열 사람들을 두 번째 계급으로 색목인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정복 전쟁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몽골 다음에 두 번째 계층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세 번째 계층은 거란족, 그리고 여진족, 고려인, 그리고 금나라 밑에 있던 화북지방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한인 세 번째 계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계급 남인들은 남송의 지배를 받던 중국인들로서 전 인구의 83.4%, 즉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남송이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하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벌을 주는 것처럼 네 번째 계급으로 구별되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하던 원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불과 14세기경에 가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재해, 특히 홍수와 가뭄이 막 연달아서 몰아치면서 흉년이 들었고 흉년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자 각지에서 배가 고파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실 내부에서 황제 계승을 누가 할 거냐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서 정치가 혼란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나라는 당시의 지폐인 교초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원나라는 한족 반란군을 이끌던 중국인들 반란군을 이끌던 주원장의 군대에 쫓겨서 만리장성 북쪽으로 도망치면서 원나라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원나라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송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서민적인 경향을 띄었습니다. 노래와 연기, 춤이 합쳐진 연극인 지금의 뮤지컬 같은 잡극이 발달하였고 연극 같은 희곡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국제적인 모습의 문화를 가졌다는 것인데 원나라 황실은 불교의 일종인 티베트 불교를 굉장히 깊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배척하진 않았고 그냥 너네들 믿고 싶은 건 믿어라.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종교들이 원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이 바로 원나라 문화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서교류의 확대를 볼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서교류가 이 시기에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몽골 제국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병력의 빠른 이동과 그리고 상인들의 상업 행위를 굉장히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몽골 제국 내에 도로망을 크게 정비하게 됩니다. 특히 주요 도로, 특히 교역로의 중간중간에는 일정 거리마다 잠치라고 불리는 역참들을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겁니다. 이 역참을 통해서 여행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칸의 사신들이 중간중간 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역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쉬어가면서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이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동서를 잇는 세 루트인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 이 세 루트가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중심으로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 정비된 도로망을 통해서 이전의 그 어떤 시기보다 동서교류가 확대되게 됩니다. 특히 이 동서교류 확대의 물결을 타고 당시에 서방에서 중국을 찾아온 대표적인 여행객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여행객은 바로 마르코폴로입니다. 마르코폴로 이 사람이에요. 마르코폴로는 이탈리아의 상인 출신으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나라 중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의 칸의 신하가 되기도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험을 소재로 쓴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내가 동방에 가서 보고 들은 기록 동방견문록이에요. 이 동방견문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이 책이 유럽의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평가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지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행객은 바로 지금의 모로코 출신의 이슬람 사람인 이븐 바투타입니다. 이븐 바투타는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부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반도, 인도 이런 곳들도 다 여행을 가보고 그리고 최후에
최후의 여행지로 이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븐 바투타의 여행은 이븐 바투타 자신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를 여행한 게 바로 이 이븐 바투타의 대여행이에요. 장장 30년이 걸렸던 전 세계를 돌아다닌 대여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장 30년에 걸친 이 대여행을 끝내고 그 경험을 담아서 이븐 바투타가 자신의 책을 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븐 바투타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서 교류가 크게 확대되면서 송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발전했던 과학기술, 즉 활판 인쇄술과 화약, 나침반이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유럽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춰서 스스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오늘 백신을 맞고 와서 조금 제정신이 아니라 이 발음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조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